핵심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정부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수사 인력을 122명까지 둘 수 있고 수사 우선권을 갖도록 해 대형 특수수사 전담기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권고안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부여했습니다. 검찰 외에 기소 권한을 가진 기관이 처음으로 탄생하면 사법기관 간 경쟁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에 대해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북 지원을 놓고도 소관부처와 엇박자를 냈습니다. 북한이 EMP, 즉 초강력 전자기파 공격을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EMP 방어 능력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등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호시설 공사가 비리 의혹으로 얼룩졌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와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로 동시 출격해 폭격 훈련을 한 뒤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비행했습니다. F-35 전투기가 군사분계선을 근접 비행한 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 과도한 비판을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해 여당 지도부가 몸을 낮추면서 여야 대치 정국에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을 밀반 입회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남 지사는 독일 출장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조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문성근 씨가 검찰에 출석해 당시 정황을 진술했습니다. 문 씨는 이명박 정권이 일배 수준이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과 천안에서 또 10대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폭행 장면을 SNS에 올려 공유하면서 2차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검사 숫자만 최대 50명의 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상을 넘는 규모와 권한으로 볼 때 사실상 대형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될 거라는 평가입니다. 먼저 박현석 기자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신설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진 독립기구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이 포함됩니다.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3급까지 확대 적용했고 그 가족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검찰과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는 소위 제19 감싸기 등을 우려해 모든 관련 범죄를 공수처가 맡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힘있는 기관, 접근하기 어려웠던 기관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다른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30에서 50명의 검사, 60명 내외의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개혁위는 판단했습니다. 오늘 권고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와 강력한 권한을 주는 동시에 견제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공수처장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개혁위원회는 공수처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에 검사로 임용되거나 1년 이내에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이 권고안대로라면 검찰 말고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사기관 사이에도 경쟁 시대가 열릴 걸로 보입니다. 또 검찰 수사와 겹칠 때는 이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진 기자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에 대해 검사와 군검사의 법적 직무와 권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수처 검사도 검찰에서 일하는 검사처럼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 등에서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는 겁니다. 결국 공수처가 설립되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는 깨지게 됩니다. 수사기관들끼리 적극적 경쟁을 유도하자는 게 이 법안의 중요한 특색입니다. 게다가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과 강제 이첩권을 부여해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우선권을 줌으로써 사정기관 기능의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특수수사의 전유물이었던 공직 사정 기능이 공수처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장 등 강제 수사 단계나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공수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첩 여부를 두고 기관 사이에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을 무소불위라고 비판하면서 똑같은 형태의 기관을 또 만드는 게 대안이 되느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손발을 맞춰야 할 외교 안보팀이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를 작심한 듯 비난했습니다. 문 특보가 송 장관의 김정은 참수 작전에 대해 참수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이를 야당 의원이 꺼내자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문 특보를 자유분방하다며 상대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북 지원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다그침에 송 장관은 자신이 답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른 부처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태에서 그거 지원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통일부에서 하기로는 지원하는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는 오락가락 말을 바꿨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모든 상황을 봤을 때 합당치 않고 배치하지 않는 것이 엇박자를 넘어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외교안보 책임자의 답변이 안보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EMP탄이란 대량의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지상의 전자회로를 태워버리는 개념의 무기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군은 특급 시설에는 낮은 고도에서 터져도 EMP 손상을 입지 않는 100데시벨 이상의 방호력을, 또 1급 이하 시설에는 80데시벨 이상의 방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군의 방어막은 어느 정도일까요? 비리로 얼룩진 EMP 방호시설 실태를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은 전쟁 지휘소로 통하는 특급 보안시설인 지휘통제실부터 EMP 방호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합참 청사를 착공하면서 합참 지휘통제실 EMP 방호 기준을 교범에 정해진 100데시벨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80데시벨로 낮췄습니다. 2012년 청사가 완공되자 재작년부터 EMP 방호력을 점검했는데 4개 공구 중 1개 공구는 부분 합격 판정을, 3개 공구는 낮춘 기준도 못 맞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곳이라도 EMP에 뚫리면 우리 군 제1전쟁지휘소의 전력 통신이 먹통이 되는데도 지금까지 정비를 못 끝냈습니다. EMP탄을 방어하도록 지금 착착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서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당시 합참청사 신축 실무 책임자인 대령은 공사 기간에 부인 회사가 만든 억대의 골프공을 참여업체에 강매했고 신축 총책임자였던 장성은 공사를 마치고 시공사의 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합참에 이어 제2전쟁지휘소인 관악산 B1 벙커와 육해공군 본부인 계룡대도 특급 시설이지만
1급 이하 기준인 80데시벨로 EMP 방호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는 합참 부실 공사를 한 업체가 그대로 맡았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벙커를 새로 건설하는데 80%가 쓰이고 그 안에 부분적으로 차폐실만 해놓다 보니까 전체적인 EMP 방호가 안 되게 설치가 됐어요. 당시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그리고 감사원은 EMP 부실 공사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일제히 TV에 나와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언급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미국이 이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부쩍 조급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안보 참모인 맥메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두 곳의 TV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대북 군사조치 준비를 거론했습니다. We really have to move with a great deal of urgency on sanctions, on diplomacy, and on preparing, if necessary, a military option. 현직 장군이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온 맥메스터가 북핵 위협에 대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최후의 수단까지 언급한 겁니다. 대표적 온건파인 틸러슨 국무장관도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남은 건 군사 옵션이 될 거라고 평소와 다른 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We've pretty much exhausted all the things that we could do at the Security Council at this point. 북한이 유엔 제재 대상인 석유 대신 독성 화학물질인 UDMH를 자체 생산해 미사일 연료로 쓰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관리들의 시선과 맥을 같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언급은 유엔 총회를 앞두고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참을성이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석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와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오늘 한반도에 동시 출격해 북한을 겨냥한 폭격 훈련을 한 뒤 군사 분계선 근처까지 비행했습니다. F-35 전투기가 북쪽으로 근접 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소식은 김흥수 기자입니다. 괌 기지의 B-1B 전략 폭격기 2대와 주일 미군의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가 한반도로 날아왔습니다. 우리 공군의 F-15K 편대와 합류한 B-1B와 F-35B는 강원도 태백의 필승 사격장으로 이동해 곧바로 폭격 훈련에 나섭니다. 투하된 폭탄은 적 지휘부와 군사시설을 가정한 표적을 정확히 파괴합니다. B-1B와 F-35B가 동시에 한반도로 날아와 폭격 훈련을 벌인 건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폭격 훈련을 마친 편대는 군사 분계선 근처로 북상해 동두천 상공까지 비행한 뒤 다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F-35B가 군사 분계선을 근접 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 12형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해 한미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입니다.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기 위해 미국의 B-1B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훈련과 다음 달에는 미 항공모함 레이건호를 비롯한 항모 강습단이 한반도로 와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미군 전략자산의 정례 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 같은 정상외교를 통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세무서장이 세무법인의 사무장으로부터 현금과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약
여권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물꼬는 트였는데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연일 국민의당을 공격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늘은 확실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직후 국민의당이 땡깡을 부린다고 한 발언을 사과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국민의당은 사과가 미흡하다면서도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며 김 후보자 인준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입장 변화로 김 후보자 임명을 향한 물꼬는 트였습니다. 하지만 당론으로 인준 표결 찬성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있게 표결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고서 채택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 일정까지 미루고 여야 합의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4일 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만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 의장이 이번 주 중 직권상정 방식으로 임명안을 표결에 붙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물질입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면서도 이 독성 물질 사용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공정위 사무처가 이걸 문제 삼아 두 업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심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공정위 소위원회에선 보고서를 묵살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소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면죄부를 준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명 자료를 내고 당시엔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 판단을 유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환경부가 이 제품들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을 통보해와 재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근 조사를 통해 제품의 위해성을 밝힌 게 아니라며 공정위의 해명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문제의 CMIT, MIT 성분이 폐섬유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이미 2015년 4월부터 밝혔고 심지어 지난해 공정위 소위원회의 결정 바로 전날에도 환경보건위원회가 같은 내용을 의결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환경부는 무엇보다 SK와 애경 제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4월 이후 공정위가 위해성 여부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한 적이 없었으며 지난달 28일 갑자기 의견서를 요청해 기존 내용을 정리해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해 공문을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전화 등으로 문의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 의견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 당시엔 왜 환경부 의견을 묻지 않았던 건지 의문입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공정위 소위원회는 또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로 원료는 유해하지만 그걸 희석해 만든 제품이 유해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한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 측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가 유해하다는 점을 제조업체들이 충분히 알렸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위 주장처럼 제품이 유해한지 알 수 없었다고 해도 이 점을 알리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겁니다. 무슨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제품의 유효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명백하게.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실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 절차 종결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제품의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문제는 공정위가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해당 업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는 점입니다. 재조사를 통해 업체의 잘못이 밝혀져도
처벌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졌습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등 형사 절차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법 해석에 따라서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시효도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해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블랙리스트의 피해자 배우 문성근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문성근 씨는 정권이 일배 수준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낸 문성근 씨는 국정원이 음란물을 만들어 퍼뜨리기까지 한 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거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문 씨를 상대로 당시 받은 불이익에 대해 조사한 검찰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또 다른 인물인 방송인 김미화 씨를 내일 오전 부르는 등 MB정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 씨의 검찰 출석에 앞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원재원 등 윗선 지시 받으셨습니까? 지난 2010년 국정원 외곽팀장들에게 선거 개입과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하면서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심사는 지난 8일 전직 외곽팀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정해질 전망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관련해선 국정원 개혁위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체질 개선이란 이름으로 방송사 간부와 제작진 교체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소위 공영방송 장악 문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0년 3월 MBC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MBC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배우인물과 최문순 전임 사장의 인맥을 일소하고 좌편향 간부들을 교체하며 일선 기자와 PD에 대해서도 정치투쟁 전력자는 문책 인사를 단행하도록 했습니다. PD 수첩과 MBC 스페셜, 시사 매거진 2580 등의 제작진 교체가 적시됐습니다. 노조 무력화를 위해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하고 주동자는 적극 사법 처리에 영구 퇴출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이 문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작성돼 2010년 3월 지휘부에 보고됐다고 국정원 개혁위는 밝혔습니다. KBS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조직 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이 2010년 5월 작성됐는데 이 문건에는 좌편향 간부를 반드시 퇴출하고 좌파 세력의 재기 의무를 분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개혁위 측은 밝혔습니다. 이 문건은 2010년 5월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요청으로 작성돼 6월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군사이버사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 댓글 사건을 국방부가 재조사하고 있는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2012년 대선 전에는 댓글 부대원들을 정신교육시키고 대선이 끝나고선 댓글 부대를 격려 방문했다고 여당 의원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지휘했다는 겁니다. 김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군 사이버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공작은 국방장관에게는 서면으로, 청와대에는 온라인으로 매일 보고됐다고 김기현 당시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SBS를 통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김관진 당시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최초 수사 과정에서 서면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 7월 47명이나 대거 충원한 댓글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군문을 대상으로 장관이 직접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기무학교에 가서. 이것도 유일한 전례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김기현 전 과장도 여기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프랑카드에 우리 장관님이 정보교육 그걸 더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 장황제다가 그냥 저거 내려 큰일 나니까 임마 군인이 참 욕먹어 잘한 거로 내가 붙여놓고요.
이철희 의원은 또 김 전 장관이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댓글 부대를 격려 방문했다면서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장관이 지휘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게 그동안 묻혀 있었다는 겁니까? 이 의원은 김 전 장관과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SBS 김종훈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아들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독일 출장 중이던 남경필 지사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내일 아침 귀국할 예정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아들 26살 남모 씨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할 말 없습니까? 남 씨는 즉석 만남 채팅앱을 이용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남 씨는 눈이 충혈된 상태였고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필로폰 4g을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들여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한 차례 투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4g 중 남은 2g을 남 씨의 자택에서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남 씨는 2014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독일 출장 중인 남 지사는 오늘 오전 인터넷에 글을 올려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또 급히 귀국길에 오르며 아버지인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 지사는 내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가스회사 콜센터에 닷새 동안 200차례나 전화를 걸어 욕을 하고 심지어 이 콜센터까지 찾아가서 직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집에 가스가 누출돼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돈까지 요구했는데 조사 결과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가스회사 상담실입니다. 한 남성이 찾아와 직원들을 밀치고 의자를 집어던질 듯 위협합니다. 행패를 부리는 이 남성은 부산에 사는 36살 이모 씨입니다. 가스가스에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막무가내로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콜센터에도 전화를 걸어 상담 여직원들에게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네가 내려올래? 내가 올라갈까? 너도 오늘 각오하고 있더라. CS 팀에 그 대리도 죽여볼 거니까. 지난달 20일부터 5일 동안 무려 217차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폭을 자처하며 위협했고 하루 평균 5시간씩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단순하고 불안하고. 한 여직원은 이 악성 민원 전화에 퇴근을 하지 못했고 또 다른 여직원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통화 도중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미혼이었고 가스 누출도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갈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NN 주진입니다. 얼마 전 전북 고창에서 40대 부부가 덩치 큰 사냥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경찰이 개 주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위험을 방치하고 또 사람에게 달려든 개들을 놔둔 채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JTB 오정현 기자입니다. 사람이 다가서자 덩치 큰 개들이 맹렬하게 짖어댑니다. 지난 8일 밤 산책을 나온 40대 부부를 덮친 맹견들인데 평소 멧돼지 사냥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멧돼지 많이 잡아서 제가서 개가 뭐가. 당시 아내 이 씨는 맹견에 팔이 물린 채 논두렁으로 3m나 끌려갔고 이를 막으려던 남편 고 씨는 다른 개에게 엉덩이를 물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개주인 56살 강모 씨에 대해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강 씨가 자신의 개들을 방치하고 자리를 피했던 게 영장을 신청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개가 사람 물었으면 주인으로서 최소한 그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데 오히려 도망을 했다고. 주인도 상당히 겁을 먹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나. 경찰은 또 부부의 상처가 심하고 맹견들을 처음부터 목줄이나 입마개도 없이 데리고 나섰던 점도 개 주인 강 씨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대전과 충남 천안에서 10대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마구 때리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가해 학생들은 반성하기는커녕 항의하는 피해 학생 부모에게 조롱 섞인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먼저 TJB 박찬범 기자입니다. 중학생 10여 명이 노래방 앞을 서성거립니다. 또래 친구들끼리 외출을 나온 것 같지만 학교 후배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폭행할 장소를 물색하는 장면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지하 노래방으로 데려가 위협을 가했습니다. 폭행은 2일대에서 2시간 넘게 지속됐고 CCTV가 없는 후미진 곳으로 이동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무릎을 꿇은 채 대여섯 명에게 뺨과 머리 등을 맞았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고 심리치료까지 받게 됐는데 가해 학생들은 항의하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조롱 섞인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왜 때렸냐고 했을 때도 당연히 때린 것처럼 제가 좀 때렸는데 왜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지난 7월 10대 여고생이 인근 지하주차장에 끌려가 폭행을 당한 지 2달여 만에 비슷한 장소에서 또 발생한 겁니다. 또한 11일 천안에서는 10대 여학생 2명이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을 빈집에 가두고 마구 때렸습니다. 폭행 영상까지 SNS에 퍼뜨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거의 매일 발생하는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학교 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TJB 박찬범입니다. 방금 보신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 외에도 최근 부산과 강릉 또 서울에서 잇따라 일어난 청소년 폭행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폭행 장면을 찍은 뒤에 SNS에 올리고 공유하면서 돌려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또 한 번 크나큰 상처를 입힌 건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처를 입고 무릎을 꿇고 앉은 여중생, 얼굴 여기저기가 벌겋게 부은 학생. 이 사진들은 폭행한 학생들이 직접 찍어 SNS에 올린 겁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SNS를 통한 공개적인 모욕 주기와 비방이 이미 다반사라고 말합니다. 서로 저격한다 해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데 서로 그냥 기분 안 좋고 이런 관계 있는 친구들끼리 저격하고 이런 거. 다른 사람을 일단 좀 안 좋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안 되는 거 알면서 일부러 더 올리는 거. 애들 보여주기. 특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영상은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좀 세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기도 하고 권력이 그 정도 있다고 학교에서 일하는 지 나쁜 놈들 말하는. 심리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억압된 환경 속에 유일한 출구인 SNS를 통해 자기 과시를 하게 된다고 분석합니다. 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완성되지 않은 유년기부터 폭력적인 영상을 무분별하게 접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폭력성에 많이 노출된 아이일수록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둔해져요. 그런 사회일수록 폭력에 가담하기도 쉽고 또 폭력을 당해도 그러려니 하고 둔해진다는 게 그게 문제죠. 전문가들은 SNS 의존에 대한 비판력을 키워주는 교육과 함께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서울의 한 세무서장이 세무법인 사무장으로부터 현금과 함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세무서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박창근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서울의 한 세무서. 지난 5일 이 세무서에선 서장 A씨가 돌연 직위 해제되면서 본청으로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년씩 하거든요. 갑자기 뭐 6개월 했다가 사버리면 거기서 좀 뭔 일이 갑자기 하게 됐다. 갑자기 같이 것이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취재 결과 세무서장 A씨는 경찰에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향응을 제공했다는 한 세무법인 사무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무법인 사무장은 술자리 접대와 함께 A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B씨를 수사하던 중 A씨에 대한 비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B씨는 이미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세무서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일단 직위해제했다면서 검찰에 기소될 경우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전직 세무서장 A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부천 지역 세무서 공무원 10여 명이 B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어제 강릉 화재로 순직한 소방대원 2명은 출입문을 불과 1m 앞둔 곳에서 참변을 당한 걸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난 정자는 오랫동안 창고로 쓰였는데 그 안에 인화물질을 보관하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국가수와 경찰 등 합동감식반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나무 기둥과 흙더미를 옮깁니다. 불이 난 정자 내부에서 페인트와 신호통 등 인화물질 보관 용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정자가 오래전부터 여러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화재의 원인이나 확산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직한 두 소방관은 출입문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진화를 마친 뒤 대원 4명 가운데 2명이 건물 밖으로 나가고 뒤따라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그대로 붕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 장치가 보면은 전부 다 바깥하고 1m 정도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1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런 거리밖에 안 됩니다. 다만 사고 전 이 정자 주변에 대형 호텔 공사가 진행되면서 벽면 곳곳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위험이 제기되면서 철제 파이프를 곳곳에 설치해 지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정자 건물에는 오래전부터 전기가 차단된 데다 주변에 CCTV도 없어 화재 원인을 밝히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유영하 변호사까지 3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형환 기자입니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에 나온 정호성 전 비서관은 법정에 들어서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인사부터 했습니다. 이어 보좌하던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심적 고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재판 막바지 발언권을 얻어 개인적 소회를 밝히며 시종일관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이 사건이 잘못 알려진 게 많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문을 연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건 자신의 잘못이지만 이는 잘해보려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구체적 사실을 전혀 몰랐고 지시 역시 없었는데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며 끝내 울먹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여러 번 울먹이는 정 전 비서관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이 인사를 한 뒤 퇴정할 때까지 별 동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하려다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자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았고 화장지로도 여러 차례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까지 3명이 눈물을 보인 가운데 방청객 사이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기념해 만든 2,000원권 지폐가 판매 일주일 만에 일부 판매처에서 매진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량이 많지 않아 희소성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기념 2,000원 지폐입니다. 앞면엔 동계올림픽 6개 종목과 강원도 산악지형이 담겨 있습니다. 뒷면엔 단원 김홍도의 송하 맹호도가 그려져 한국 전통미를 뽐냅니다. 지난 11일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갔는데 판매 대행사 홈페이지의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폐 24장으로 구성된 전지형의 경우 준비된 물량 4만 장 가운데 30% 정도의 해외 할당분을 뺀 국내 물량이 이미 다 팔렸습니다. 오늘부로 전지형과 연결형이 매진이 됐고요. 낱장형만 현재 일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관심이 높은 건 희소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념주화가 아닌 기념 지폐를 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다 발행량도 230만 장으로 많지 않습니다. 액면 단위가 기존 화폐 단위와 다른 2,000원권인 점도 독특합니다. 액면가는 2,000원이지만 판매가는 세트 유형에 따라 한 장당 최대 8,000원까지 합니다. 오는 29일까지 10개 시중은행과 우체국, 판매 대행사인 풍산화동양행에서 예약 판매됩니다. 제조 비용과 IOC 로열티, 판매 대행 수수료 등을 빼고 나머지 수익금은 평창조직위원회 운영비로 쓰입니다. SBS 정연입니다. 현재 치매 환자는 72만 5천 명인데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가 급증하면 환자와 가족의 고통, 부담은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도 커지게 되죠. 정부가 초기 치매부터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5등급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81살 박희종 씨. 갑작스런 치매 진단에 아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책까지 사보며 남편을 돌보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외국에 살다 보니 아내 외엔 돌볼 사람조차 없습니다. 혼자 남을 거 아니에요. 치매 들으면 보호자가 먼저 죽어버리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그 치매 걸린 사람은 누가? 그걸 어떻게... 이 물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오는 12월부터 전국 보건소 252곳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됩니다. 여기서 무료로 상담과 검진을 하고 또 치매 정도에 따라 입소시설과 보호시설을 주선합니다.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과 또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입소시설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합니다. 또 그동안엔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들은 장기 요양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경증 치매 환자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급도 개편됩니다. 현재 치매의 시작 단계인 5등급을 확대하거나 6등급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전체 의료비 가운데 본인이 내는 금액이 최대 60%에 달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10%로 대폭 줄게 됩니다. SBS 장선입니다. 요즘 모바일 선불카드 많이 사용하시죠? 상품권과 달리 충전 금액의 80% 이상 사용해야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60%만 사용해도 환불해주라고 권고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모바일 게임 앱이나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간편하게 살 수 있어 청소년들 사이 인기가 높은 구글 기프트 카드입니다. 게임 같은 거나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에 많이 사용을 해요. 부모님들이 뭐 용돈 같은 거나 설날 때 받은 용돈 같은 걸로 많이 사용하는. 사서 쓰기는 편한 선불 카드이지만 남은 돈을 환불받으려면 구매액의 80% 이상을 써서 잔액이 2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5만 원짜리를 충전해 환불받으려면 최소 4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글 기프트 카드 말고도 OK 캐시백, 롯데 모바일 상품권 등 다수 선불 카드들이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업체들의 이런 행태를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하고 60%만 사용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끔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모바일 선불카드 이용 금액은 8조 원을 넘겼고 잔액은 약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불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 없이 소비자가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감원은 또 선불카드를 사거나 충전한 뒤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전액을 환불해 주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명절 선물에서 눈에 띄는 건 1인 가구용 소포장 선물 세트와 먹거리 안전을 강조한 선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직장인 백현서 씨는 양가 어르신들께 드릴 추석 선물을 사기 위해 마트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선물 세트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의 실속형 한우 선물 세트를 골라 용돈과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2분만 사시고 저희 친정 어머니도 혼자 사시니까 많이 드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실 수 있을 만큼만. 1인 가구가 늘면서 올 추석엔 예년에 비해 크기를 확 줄인 소포장 선물 세트가 다양하게 출시됐습니다. 하나씩 포장돼 즉석 요리가 가능한 간편 조리식품 선물 세트도 인기입니다. 주요 유통업체가 추석 선물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5만 원 이하의 선물 세트 판매는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로 설 기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기간도 5만 원 이하의 가성비 높은 세트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 여파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해 먹거리 안전을 강조한 선물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동물복지 달걀부터 생산 이력을 표시해 놓은 수산물과 축산물 세트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 증가로 무항생제 상품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가구 형태의 변화와 먹거리 불안으로 추석 선물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한때 선두까지 넘봤던 NC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무려 77점을 내준 투수진의 충격적인 부진 속에 이제는 3위 자리까지도 위태롭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지난주 NC 투수진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12일 8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두산에 역전패를 당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날엔 3회까지 10점 등 총 10석점. 이어 삼성과 2경기에서 22점. 넥센과 주말 2연전에선 28점을 헌납했습니다. 6경기 연속 2자릿수 실점으로 프로야구 역대 최다 기록에 불명예를 안았고 1929년 필라델피아가 세운 메이저리그 기록과도 타이를 이뤘습니다. 8월까지 4점대 중반으로 리그 상위권을 지켰던 NC 투수진의 평균 자책점은 9월 들어 7점대로 치솟았습니다. 에이스 맨십과 토종 선발 이재확과 장현식이 집단 부진에 빠진 데다 해커마저 부상으로 이탈해 선발진이 약해졌고 구원 투수는 매일같이 조기 투입되며 구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경기 차로 앞서가는 2위 두산을 따라잡기는 힘들어졌고 후반기에 급상승세를 타며 반경기 차로 쫓아온 4위 롯데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7경기를 치를 NC가 투수진을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시즌 막바지 순위 경쟁과 가을 잔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이 입고 뛸 경기복과 헬멧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헬멧에 새겨진 호랑이 얼굴 문양이 아주 강렬합니다. 하늘에 뭉게구름이 예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곳곳으로 한 차례 가을 비가 지납니다. 중부와 전북, 영남 내륙 지방인데요. 양이 많지 않겠지만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 중부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중부 지방은 내일 낮부터 밤사이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이 되면 비구름이 전북과 영남 내륙 지방에 비를 살짝 뿌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내륙 대부분 지방으로는 안개가 짙어지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은 27도, 춘천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은 2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가을비답게 내일 비가 그치면 모레 아침은 조금 더 서늘하게 느껴지겠고요.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탄생이 영 탐탁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검찰이 왜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게 됐는지, 또 검찰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국민과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